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결정하면서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청와대 회동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의 법사위 통과를 강행한 것 등을 불참 이유로 꼽았는데 청와대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최고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계획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하지만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반대 의사를 내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당대표께서 이런 연출극에 결코 가서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 등을 강행 처리한 상황에 겉으로만 협치를 연출하는 데 동참해선 안 된다고 말렸고 결국 장 대표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설 명절 선물이 국민들께는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입니까? 오찬 1시간여 전에 불참 통보를 받은 청와대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 대표 요구로 어렵게 잡은 일정이었다며 불만이 있다면 이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하면 됐을 일이라고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국회도 파행했습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첫 회의는 20분 만에 끝났고 국민의힘 불참으로 반쪽이 된 본회의에선 60여 개 비쟁점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이달 안에 충남과 대전 등 6개 지자체를 통합하는 3개의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젯밤 전체 회의를 열어 충남 대전과 전남 광주, 대구 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전남 광주와 대구 경북 특별법은 합의해 통과시켰지만 충남 대전 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찬성을 한다? 그러지는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며 맞받았습니다. 대전 충남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대전 충남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제공하며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7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지원과 다양한 특례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정 목표대로 이번 달 안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완료되고 첫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의원의 경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보류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감기간 중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딸의 결혼식 축의금과 화환을 받아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딸이 국감 기간 중에 국회에서 결혼하는 것을 말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어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최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최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를 결정한 겁니다. 심판원은 최 의원이 딸 대신 국회 결혼식 장소를 예약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습니다. 최 의원은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심판원 의결 결과가 이르면 13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징계 수위는 확정될 전망입니다. 심판원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장 의원은 어제 회의에 출석해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측 역시 상세한 당시 상황과 함께 겨우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심판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의원과 피해자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 경찰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심사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깊은 아쉬움을 전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취소를 또 했습니다. 이 무슨 결례인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선언한 건 오찬 회동 딱 1시간 전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전날 밤에 여당이 법사위에서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거, 이걸 문제 삼았는데요. 청와대는 와서 얘기하지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참할 사유 명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은 정말 양쪽 다 모두 참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글쎄 여당과 청와대가 말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여야 대표와 함께 대통령이 만나는 그날 저녁 만난 약속을 할 그날 저녁에 전혀 몰랐나요? 여당에서는 야당이 극력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찬물 끼얹자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건데 우선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또 그 장동혁 대표 측도 그 과정이 좀 아쉽습니다. 본래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거 아니 오늘 전화해서 내일 점심하자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보통 친구 사이에도 굉장히 결례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이른바 영수회담이든 아니든 간에 그거를 전화해서 불쑥 내일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정치적 프로토콜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홍보수석이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전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 대표가 그런 전화를 받았으면 내일 불쑥 만나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무수석과 우리 비서실장이 만나서 보통은 의제와 일정과 이 형식과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내 지도부와도 얘기를 해보겠다. 네. 이런 슬쩍 공을 넘겨야 되는 겁니다. 전화 하나 받고 내일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 약속했다는 건 정치 감각이 조금 아직도 좀 미숙하구나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그 과정 어떻게 했든 간에 약속했다면 지켜야 되는 거죠. 약속했으면 만약에 그 아침에 회의하는데 지도부에서 반대 의견 나온다. 그러면 내가 재판소원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얘기하겠다. 책상을 쳐서라도 내가 대통령께 그걸 바로잡겠다. 약속을 받아내겠다. 이렇게 관철을 시키는 게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도부에서 반대하니까 그럼 안 가겠습니다 얘기한다. 그것도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취소를 하려면 그 지도부에서 반대 의견 나왔으면 바로 해야죠. 1시간 앞두고 11시쯤 가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로 참 양쪽 모두가 정무 감각이나 그 과정에서 이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정청래 대표도 말도 안 되는 핑계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박 대변인님도 아무래도 당일 불참 선언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두 분이서 만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예 무산된 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워낙 이 회동의 그 의미가 협치 그리고 또 국정과제에 대한 그런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만난다면 같이 만났어야 되겠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현 대표는 이 재판소원법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도 이제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이 제기하는 명청 갈등을 이제 전제를 할 때 그 봉합의 자리에 내가 왜 들러리 서냐 이런 생각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타임라인을 좀 살펴보면은 그제 2시쯤에 그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수락 표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최고위에서 처음에 장동혁 대표는 영수회담에 가겠다고 했는데 신동호,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제 반발이 있고 또 전한길 강사의 어떤 지령이 떨어지니까는 이제 갑자기 번복을 했어요. 1시간 앞두고서는 그 차려진 밥상을 걷어찬 건데요. 이 명분도 실리도 다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재판소원법이나 대법관 증언법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면은 그 영수회담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영수회담이 이루어진 배경은 지난주에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장동혁 대표가 강하게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자리잖아요. 그리고 사실 1월에 있었던 여야 지도부 오찬도 그 단식을 핑계로 해서 장동혁 대표가 불참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영수회담 요구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자리인데 그거를 걷어찼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네, 국정 협치를 위해서 야당의 이 참석이 필수적이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회동 불참에 이어서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을 하면서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관련해 여야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앞에서는 민생을 논하자면서 밥을 내밀고 뒤에서는 헌법을 파괴하겠다고 칼을 휘두른 격입니다. 항의의 뜻으로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회개망측한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무도하고 특히 민생 법안,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태클 걸고 결국에는 민생 법안 역시 야당의 표결 없이 반쪽 본회의가 진행이 된 건데 이 청와대 회동 무산의 여파가 본회의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어제 처리하려고 하는 게 무슨 비쟁점 법안이었다면서요. 정확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81건이다라는 그런 비쟁점 법안이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처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항의 표시하려면 전체 다 반대 의견 내면 되지 않습니까? 야당 입장에서. 네. 그렇더라도 여당 혼자로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냥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청와대도 그렇고 참 야당도 아쉬운 부분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청와대도 국회의는 국회가 한다 얘기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거의 한 몸 아닙니까? 왜 늘 어떤 회의도 함께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무슨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 법왜곡죄 이런 게 무슨 엄청 시급한 겁니까? 민생 법안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느려서 일을 못하겠다 하는 거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민생 관련 법안들인데 이런 걸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설 전에 이걸 처리해서 물론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조금 시간을 늦춰가면서 시급한 쟁점 법안, 대미투자 특별법 그런 위원회에서 야당도 지금 나와 안 한다면서요, 또 참석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한 다음에 좀 합시다라고 조율하지 못하나요? 그렇게 정치력이 없나요? 이상한 것들이고요. 야당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요할 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런 민생 법안 처리는 함께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정말 야당이 할 일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명분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필님이 시급하지 않은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을 처리에 속도 낸 이유 이게 조금 관심인데 정청래 대표가 합당이 무산되니까 좀 강경 지지층들한테 호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의심의 눈길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사개특위,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된 것이 24년 8월입니다.
그리고 사개특위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정리해서 제출한 것이 25년 10월 20일이고요. 거기에는 대법관 증언이나 재판 소원도 있지만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라든지 또 하급시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 신문제 등등 굉장히 주옥 같은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이유로 해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같이 우리나라에 정말 명운이 걸린 중요한 법안들이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도 지금 공전 상태 아닙니까? 정말 이 현재 국회 상황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민주당 의원 모임이 출범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임이다, 이런 비판 나왔는데요. 듣고 오시죠.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저지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차라리 이재명 결사 옹의대 또는 이재명 방탄 결사대가 더 적절한 이름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모임은 대통령 정무특보를 포함해서 전체 의원의 절반이 넘는 87명이 이름을 올려서 당내 최대 규모의 모임이 됐습니다. 주필님, 보니까 이 합당에 반대 목소리 냈던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당권파 최고위원들이 명단에서 빠져서 반청 모임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거는 뭐 당내 세력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민주당 내 뭐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뭐 반청을 명분으로 한 건지 잘 확인할 수 없고 아직은. 근데 이 모임의 이름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라 그랬네요.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박 전 의원님도 정치를 하시니까 대개 정치하는 분들은 뭔가 그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 뭐 이렇게 큰 명분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무슨 대통령 공소 취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모인다? 이게 좀 말이 되는 건가요? 첫 번째 우선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이분들이 자꾸 그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얘기할수록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저는 감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흙탕물은 휘저으면 안 되잖아요. 놔두고 좀 가라앉도록 놔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꾸 그 얘기를 할수록 왜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꾸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공소 취소까지 하려고 애를 쓰지? 전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국정조사 추진을 하자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바로 그래 좋다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법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정조사하면 그것도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저는 그 얘기가 자꾸 논의가 될수록 논란이 될수록 이재명 대통령이 곤혹스럽게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시는 게 뭐예요?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대미 투자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물가 문제 엄청 곤혹스러운 주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과연? 왜 이 의원들이 과연 이 모양인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것이 무슨 국정의 현안이라고 생각하면서 87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 아, 이거는 국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좀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필님이 모임의 취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입법부 의원들이 행정부인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 이거 삼권 분립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번 이 사안의 경우는요,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고 또 수사 준칙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스스로 걷어들이는 결자 해지의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87명이 이름을 올렸고 이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참여한 의원들을 보면 이게 친명이라고들 흔히 규정을 짓지만은 네. 여기 상임 대표는 박성준 의원, 그리고 공동 대표는 윤건영 의원,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고 좁은 의미로 그 친명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 범죄
들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발현된 그런 자연스러운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건태 의원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달 전부터 전국을 돌면서 이 모임을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친명, 친청 이런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자꾸 친명으로 가두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공취모라고 흔히 약칭을 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그리고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이 명칭이 좀 길기는 하는데 그 추구하는 바를 명징하게 답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한 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어제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 당국이 재발 방지에 주의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 같은 발언이 실린 담화는 정 장관이 10일 무인기 침투 사건에 처음 유감 표명을 한 지 이틀 만에 공개됐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부천 중동역에서 한 남성이 전동차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선로에 들어갔다 참변을 당한 걸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안전모를 쓰는 관계자들이 선로 위에 모여 있고 지하철 승강장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 55분쯤 20대 남성이 부천 중동역에서 전동차와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동역은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가 지나가는 일부 구간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남성은 열차가 오기 전 선로에 무단 진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관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을 수습하고 CCTV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 방면은 운행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후속열차는 하행선 선로 2개 중 사고가 나지 않은 선로로 운행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충돌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약 560명은 후속열차로 환승하도록 안내했다며 승객 중 부상자나 시설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색 자동차가 식당 안쪽에 멈춰서 있고 깨진 유리 파편이 인도를 뒤덮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에서 차량이 건물로 돌진해 식당 안에 있던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걸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유나입니다. 도심 속 주택가에서 대마를 직접 길러 팔아오던 일당들이 구속됐습니다. 지역은 달랐지만 작은 방 안에 온실과 습도 조절기, 냄새를 잡는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해 단속을 피한 수법은 동일했습니다. 합수본은 대마 장비를 추적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사람 키만한 대마들이 질비합니다. 모종과 종자는 보랏빛 특수 조명으로 특별 관리합니다. 40대 남성 2명은 경기도 오산의 한 상가에서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4kg의 건조 대마를 유통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대마 재배 일당은 주택가에도 파고들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중앙아시아 국적 2명이 한 빌라에서 대마 12주를 직접 재배하고 말린 대마 496g을 보관해오다 구속됐습니다. 남성들이 몰래 대마를 재배한 이곳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에 10가구인데 외국인이 7개 부들 있고 뭐 많아요. 그런 냄새 혹시 맡으신 적은 없으시죠? 냄새 같은 거는 몰라요. 오산과 화성 2곳 모두 도심에서 소형 온실과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해 재배와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했다는 점이 같았습니다. 이들은 CCTV를 달아 단속에 철저히 대비했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대마 장비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세관의 수입 통관 내역 분석을 통해서 대마 재배 사범들을 추적 검거. 두 곳에서 압수된 대마는 4.5kg, 6억 7천만 원 상당으로 38g은 시중에 팔린 상태였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이 받는 혐의가 모두 3가지인데 이 재판부가 각각 어떤 판단을 내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3가지, 또 상세하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크게 봤을 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그리고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2가지의 위증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네. 그 중에서 그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그 행안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조치를 봉쇄를 하고 또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조치를 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른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취지로 기소를 된 부분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로부터 2번째 이번 사건이 내란이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된 대상이 된 것이고요. 그 반면에 그 이 전 장관이 일선 소방서에다가 단전 단수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렸다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나아가 그 위증 혐의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그 출석을 해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었는데 그때에 단전 단수 지시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던 것이 나중에 CCTV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 문건을 받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유죄다. 반면에 그 당시에 또 그 장관직에 있었던 그 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뭔가를 지시했다라는 그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그런 사안입니다. 네. 조 변호사님, 이러면 앞서 같은 혐의를 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는데 왜 이상민 전 장관은 형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검찰의 구형량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의 차이가 꽤 크게 나죠. 아마 많은 국민들 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류경진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지금 그 이 전 장관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와 장관의 지위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어찌되었건 간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총리가 갖고 있는 각종 역할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 전 장관의 경우에는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아서 이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정도로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란에 대한 해석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진관 재판부의 경우에는 내란의 경우에는 이것은 위로부터의 그런 내란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12.12 군사 반란과 관련된 사건의 그런 기준점을 삼을 수 없다. 군사 반란에 대한 내란에 대한 그런 혐의에 대한 형량 판결을 기준을 삼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류경진 재판부의 경우에는 과거 우리 내란 반란 사건의 경우에서도 나왔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형사처벌 정도와 사실상 굉장히 유사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7년에서 한 8년 정도의 그런 형량이 선고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참고해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에요.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될 그런 주무부처 장관일 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청장을 관할하는 그런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가담 정도를 굉장히 미약하게 봤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특검은 형량이 낮다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이상민 전 장관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 변호사님, 이 항소심이 열리면 어떤 부분이 이게 쟁점이 될 걸로 보십니까? 결국 대통령이 권한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이 과연 내란인가? 이 부분이 결국 사실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퉈질 것 같고요. 네. 15년 구형을 했는데 한 절반 정도인 8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양형부당으로 항소 여부를 지금 고민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반면에 지금 그 이상민 전 장관 측 같은 경우에는 15년 선고했지만 한 절반 정도가 되니까 살짝 웃음을 비추는 등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안도하는 그런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본인이 했는 행위 자체가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다투기 때문에 과연
항소심에서도 이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사실관계를 비롯해서 법리적인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 다음 주 목요일 19일이죠. 그때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법원이 연단화 판단을 한 셈입니다. 조 변호사님, 이게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아마도? 물론 모든 형사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미 두 차례 그 재판부가 동일한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한 행위 자체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내란이라는 판단을 분명히 했고요. 그 모든 것이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지기현 재판부도 동일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하겠고요. 법리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이미 앞선 두 재판부가 설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미 특검 입장에서 사형을 구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앞서 지금 이진관 재판부의 경우에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명확히 설명을 했어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유례없는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양형 사정도 충분히 참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모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연달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해당 남성들과 함께 있었던 20대 여성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가 약물이 든 음료를 숨진 남성들에게 건넸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여성이 작년 12월 14일 서울 그 남양주에 있는 한 카페에 있는 주차장에서 같이 운전을 해갔던 남성에게 이렇게 드링크제를 먹이면서 이거 운전하고 한다고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드링크제를 먹었던 남성이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의 기절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네네. 이틀 동안 그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여성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그 사실을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범행이 이어졌는데요. 올해 1월 28일 날 저녁에는 또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이 여성이 그때 만났던 20대 후반의 이 회사원과 같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수사한 결과 1차 때보다 2배 이상의 약품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두 번째 그 드링크제를 먹었던 남성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고 이어서 올 2월 9일 같은 경우에도 이 수유동의 다른 그 모텔에서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이게 그 음료를 먹인 다음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겨우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졌던 그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네. 20대 여성, 왜 약물이 든 음료를 들고 다녔다고 하던가요? 본인이 처방받은 약이라고 하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그런 관련된 약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 처방 자체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어떻게 다량의 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처방받은 약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범죄에 사용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추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처방받은 약 자체에 대해서 과연 정상적으로 처방받은지 가해 여성이죠. 피의자가 처방받은 약이 본인의 그런 진료와 필요한 불가결한 그런 약인지의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경찰 수사 결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트롯 시즌4 탑10 결정전입니다. 4분 레전드의 노래만으로 무대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어제 미스트롯4에선 톱10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4명의 트롯 레전드들의 노래로만 꾸며진 본선 4차전 이야기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레전드 미션으로 미스트롯4 톱10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번 시즌은 조금 더 특별한 평가 방식이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레전드가 나오면은 레전드에게는 점수 권한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레전드 4명, 최진희, 김수희, 김용임, 김연자 씨가 나왔는데요. 각각 15점의 점수를 줘서 마스터들은 10점, 레전드는 15점, 그리고 국민대표단은 250명이 40점을 줘서 레전드에게도 투표 권한을 줬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번 16명 중에서 이번 10명만 남는데요. 탈락자, 이제 패자부활전이 없는 것이 이런 굉장히 또 특징입니다. 네, 최진희 레전드의 미련 때문에로 옥구슬 목소리를 뽐낸 두 사람이죠. 이 김혜진과 길려원의 1대1 한곡 대결 무대 먼저 만나보시죠. 너무나 짧았던 만남이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멀어져 가버린 우리의 사랑이 추억만 남아 있겠지. 언젠가는 떠날 줄 알면서도 미련 때문에 난 홀로 말았다. 이 두 사람의 대결 결과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진성 마스터만 빼고 남은 마스터들과 레전드들 그리고 국민 대표단까지 모두 길러원에 투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길려원은 대학생으로 이번에 오디션이 처음이고 김혜진 씨는 현역 9년 차인데요. 이번에 240대 10점이라는 가장 큰 점수 차로 길려원 씨가 압도적인 1등을 하는데 이번 노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최진희 마스터는 본인이 굉장히 허스키한 음색에다가 좀 파워풀한 목소리를 내는데 둘 다 이 오디션스 길려원 씨나 김혜진 씨는 옥구슬 보이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이런 노래를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최진희 마스터가 시대가 변하면서 시대가 원하는 요즘 노래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서 길려원 씨가 워낙 간드러지는 꺾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굉장히 음색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들어보면 김혜진 씨 굉장히 노래가 청아하고 맑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수가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났던 것 같고요. 그런 길려원 씨가 점수가 푹푹 올라갔듯이 이번 미스 트롯 4도 오늘 시청률이 15.6%로 전체도 역시 여전한 1위를 올리면서 다시 한번 파격적인 그리고 다시 한번 화제성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이 현역부 X로 출사표를 던졌었던 두 사람이 레전드 미션으로 맞붙었습니다. 허찬미와 채윤의 한곡 대결 무대도 만나보겠습니다. 가슴을 뜯는 가야금 소리 달빛 시린 가야금 소리 한 줄에 튕기며 옛님이 생각나고 또 한 줄에 튕기며 술 맛이 절로 난다.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내 사랑 내 사랑 네, 김용인 레전드의 12주를 함께 불렀는데 채윤의 이 안타까운 실수도 좀 나왔거든요. 이 서바이벌 단계가 높아질수록 실수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지금 정도 단계가 된다면 보통 성대결절 같은 거를 많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가끔 가사 실수나 음이탈 실수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평소 같으면은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준결승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한 명은 탈락을 해야, 이 둘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 무조건 탈락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더 예민하게 매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마스터가 레전드가 현장에서 안에서 부르는데 역시 레전드는 레전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허찬미 씨의 노래 실력도 많이 늘었고 채윤 씨는 워낙 현역 17년 차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분이지만 또 레전드의 또 위력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허찬미 씨가 이 무대에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김수희 레전드 무대도 보겠습니다. 이소나와 김다나, 1990년 최고의 히트곡 김수희 레전드의 애모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김다나가 국민대표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소나 씨는 기존에 진을 했고 마스터 예심에서도 그렇고 에이스전에서도 진을 해서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높은 분이잖아요. 김다나 씨도 현역 17년 차인데 어제 경연에서는 사실 김수희가 씨의 애모가 국민 애창곡이다 보니까 누가 소화해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수희 레전드가 누가 더 격한 감정을 보였느냐 이런 것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전드들은 모두 이소나 씨한테 이제 점수를 줬는데 국민대표단이 김다나 씨한테 주면서 점수가 10점 차, 단 10점 차로 줄어드는 또 그런 명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어제 경연 중 가장 흥미로운 조합이었습니다. 막내 윤윤서 씨와 맏언니 저구 씨의 무대에서 이 저구가 국민대표단의 선택을 받으면서 동점을 만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김다나 씨도 그렇지만 저구 씨의 경우도 국민대표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주는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앞으로 결승에서 또 이제 국민대표단의 점수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투표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구는 윤윤서 씨와 이제 붙어서 꼬마 인형을 불렀는데요. 사실 이 노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윤윤서는 나이답게 조금 맑게 부른 편에 속한다면 저구 씨는 저구 씨의 연륜이 너무 묻어나서 125대 125 이런 또 완벽한 결과가 마치 짜놓은 듯한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이 다시 입에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네, 1라운드 결과 길려원이 1위고 함께 노래를 부른 김혜진이 16위 기록 중입니다. 아직 역전의 기회가 있겠죠? 네, 역전의 기회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라운드는 250점인데 2라운드 개인전이죠. 개인전에서는 1750점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점씩, 70점 이렇게 해도 나중에 한참 100점 이상씩 차이가 난다면 언제든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 에이스전, 레전드 미션에서 한 곡으로 자기의 곡을 하는 것이 진짜 무대라고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번 경연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제13대 유엔 한국협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유엔 한국협회는 전 세계 193개국 네트워크와 연대하며 해외 교류와 청년 교육 사업을 펼치는 외교부 등록 공익사단법인입니다. 이 회장은 유엔의 핵심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와 함께 지난 1976년 폐지된 10월 24일 유엔데이를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억 원의 출산 장려금 도입과 노인 연령 상한 제한 등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 회장은 앞으로 국제사회 평화와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협력을 이끌 계획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메신저 서비스 왓츠 앱을 차단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물론 자국이 개발한 텔레그램 등 메시지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건데 대신 국가가 소유한 메신저를 이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미국 기업 메타의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입니다. 러시아에서만 1억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인데 러시아 정부가 왓츠앱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О том, что в связи с нежеланием корпорациями следовать норме и букву российского закон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о принято такое решение, и оно было реализовано. 왓츠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6월 출시한 국가 소유 메신저 막스로 사용자를 유도하려고 왓츠앱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는데 러시아 정부는 노골적으로 막스를 쓰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막스는 암호화가 돼 있지 않아 사용자 감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권이 개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제한을 강화해 왔습니다.
10일엔 러시아인이 개발한 텔레그램까지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제한 조처를 강화했습니다. WhatsApp не работает, Telegram замедляется. Ну что, Макс. 텔레그램은 전장에서 러시아 군인들까지 드론과 미사일 공격 경보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한 조치에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미국에서 있던 평화를 위한 걷기 대장정인데요. 텍사스에서 출발해 워싱턴까지 승려들의 108일간의 수행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승려 19명이 2,300마일의 거친 길을 108일 동안 오직 2발로 완주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눈보라와 혹한을 뚫고 묵묵히 미국 대륙을 가로질러 온 건데요. 갈등과 분열이 깊어진 미국 사회에 자비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시작된 이 행렬은 어떤 비판이나 구호도 없이 그저 침묵 속에 걸으며 비폭력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실천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고된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며 보는 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주인공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승려들의 일원으로 행렬에 함께한 알로카라는 강아지인데요. 인도 순례길에서 구조된 유기견이던 알로카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름에 담긴 빛이라는 뜻처럼 여정 내내 지친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일정 중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는 고비도 있었지만 불편한 몸으로도 승려들 곁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보여준 끈기는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하네요. 100마디 말보다 더 묵직한 가르침을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1도, 강릉 15도, 울산 16도까지 올라 3월 중순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추위는 없지만 먼지가 말썽인데요. 남서풍을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고요. 동해안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3.6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청주와 대전 13도, 울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날씨 보시면 월요일에는 동해안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서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